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시선 집중이 마련한 내란 일주기 특별기획 12.3 내란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긴급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본회의 중인 상태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대다수 다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보 받는 순간에도 저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야,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 장관에게 비아폰을 전달하면서 경호처에서 이 A4 용지 2장을 줬다는 거예요. 맨 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아폰 전화번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비아폰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비아폰 공화국처럼 지금 막 돼 있는 형국이에요. 뭐 비밀이 되게 많았나 봐요. 네. 대통령 측에서 이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네네네. 제가 아직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데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관상가요? 예.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가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에요. 잠깐만요.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신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1년 전 그날 밤에 방송을 함께 해주셨고 지금 들으니까 그날의 그 긴박했던 상황에 비하면 의원님의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셨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죠? 생경한데요. 너무 차분했던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랬을까? 제가 당시 국회에 있었거든요. 저는 월담을 안 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고 있다가 계엄이다. 그래서 본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심적인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날 밤에 왜 퇴근 안 하고 의원회견에 계셨던 거예요? 제가 좀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시겠지만 다음 날 최재 감사원장 탄핵 표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인터뷰도 있고 자료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하고 있었죠. 아, 일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의원회관에서? 저는 일하다가 못 들었죠. 근데 갑자기 단톡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틱톡 하니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었죠.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전 가짜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영상 자체가 너무 조악하고요. 가짜 뉴스 아니야? 왜 그래? 네. 메시지도 정말 형편없고요. 그딴 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반국가 세력 일소 이런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백드롭도 없고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미쳤네. 그다음 두 번째 들은 생각 미쳤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하고 저가 그때 그날 밤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 의원이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무능한 미치광이다. 네. 저는 그 규정이 딱 맞는 규정 아닌가 그 생각을 지금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미쳤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다른 의원들은 막 급거 여의도로 와서 월담을 할 때 의원님은 국회 경내에 계셨던 거잖아요. 여유 있게 본청으로 갔습니다. 제가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서 딱 비상계엄 한다는 소리 듣고 법을 찾아봤죠. 헌법을. 그 순간에? 아니 찾아야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야 이게 뭐야? 헌법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헌법을 들여다보고. 그러는 와중에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나왔죠. 그 본회의장까지 걸어갔죠. 제가 한 3등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텅 비었을 때 들어가셨네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야죠. 통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국회로 가는데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예. 엄마랑 잘 있어라 라고 하고. 잘 있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갔죠. 그랬더니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애들도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뭐 아빠한테 잘 있어, 뭐 서로 안부를 걱정하고 본회의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로 와 있어. 이제 제가 도착하고 지방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여의도 근처에서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셨죠.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명, 두 명 속속 본회의장으로 집결을 하고, 근데 이제 계엄 해제 표결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시였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게 10시 한 40분 조금 넘었으니까. 그러면 한 2시간 넘게 계시던 거네. 그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엄숙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조성이 됐어요? 초기에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두려웠죠. 무슨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게 표결이 될까라는. 이러다가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군인들 몰려오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가 3, 3, 5 모이면서 국회의원들로 본회의장이 차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활기가 얻는 거죠. 그 분위기를 현장에서 보시면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두렵다가 동지들이 모이면서 이제 됐어. 안심하는. 할 수 있어 이제. 표결 가능하다. 이젠 됐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거 갖고 좀 설왕설래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표정은 살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분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들어왔지? 라는 순간에 불현듯 스쳤다가 그래도 보호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본회의장 맨 뒤쪽, 제가 뒤쪽 줄이었거든요. 제 바로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뭐 그랬던 기억. 느낌은 그랬다. 아니라고 혹시 토론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근데 제 느낌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래요? 아무튼 느낌은 그러셨고. 본인도 상당히 좀 격앙돼 있었어요. 본회의장 들어올 때. 격앙돼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당연히 시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두 번의 쿠데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무법천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결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계엄을 해제를 할까? 라는 혹시 의구심은 안 가져보셨어요? 당연히 불안감 들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실시간으로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침탈하려고 하고 있었고 국회 직원들이 막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헬기 소리까지 들렸어요. 본회의장에서 다 들려요? 들리죠. 본회의장 밖에 복도까지 우리 저희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헬기가 내리는 게 실시간 유튜브 영상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은 되게 조바심이 났고 불안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막 빨리 표결합시다고 막. 우원식 의장 욕 엄청 먹었죠. 그게 중계는 안 됐지만 이런 방송에 이런 표현은 못 하는데요. 하여튼 뭐 XX 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요. 삿대질하면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근데 그 계엄 해제 표결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서서 해제한다는 선언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1시 3분인가 해제 의결을 하고 4시 넘어서 윤석열이 다시 기자회견에서 해제 그걸 했죠. 그때 그 3시간이라는 게 오히려 더 긴장되는 과정 아니에요? 긴장 엄청 됐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2의 계엄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자가 국회 해제 결의를 무시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후에 밝혀진 거지만 특전사 헬기가 이후에 내렸고 국정원 문건도 사후에 썼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적으로 1시에 저희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는데 1시 7분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단전 시도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영상도 지하에. 하나 나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들은 건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암흑천지로 갔다라면. 특전사 요원들이 이제 그 의사당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온다는 소식은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들어와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1시경에 지하로 내려가서 단전함을 불을 내리는 순간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어떤 그 특전사 이 군인들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공포 아닙니까? 공포죠.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 안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했지만 사실 본회의장을 지켜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보좌진들, 시민들, 국회 그렇죠. 직원들 그분들이 특전사 직원들한테 끌려 나가면서까지도 지켰거든요. 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저희 이렇게 방송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또 갑자기 연평도가 생각이 나네. 네. 아, 이거 참 이렇게 복귀를 한데도 사실은 좀 약간 전율감이 이제 오거든요. 저도 지금 찌릿찌릿해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네. 그 시점으로 가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0시 반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 믿고 나서 본회의장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경찰 지도부하고 연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또 행안위 간사잖아요. 그렇죠. 경찰을 담당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나 못 들어간다. 너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는 거예요. 아, 경찰 좀 빨리 연락 좀 해라.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청장 했더니 이 인간들이 전화를 안 받네요. 통화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경비국장이라든지 실무 지휘부들은 받았죠. 그래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열어라라고 했는데 네.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11시 조금 넘어서 한 30분 동안 연 적이 있어요. 국회를. 예, 맞아요. 예, 11시 6분인가부터 예. 11시 30분까지.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 우르르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예,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기 직전까지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죠. 열어라 말아라 뭐 그러고 막.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도 이제 긴급 뭔가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의원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네. 의원님께서 저희 제작진한테 계엄 해제 요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아까 이제 의원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 찾아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설명해주고 이랬던 겁니까? 예, 제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있고. 여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야근이 문제인데요. 야근을 하고 뭐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을 보면서 야 이거 법으로 봐야 돼라고 네. 해서 헌법 찾아보고 법 찾아봤더니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하고 소통하고 방송하실 때도 알려드리고 그랬죠. 근데 의원님만 야근합니까? 보좌진도 야근합니까? 저는 보좌진은 안 합니다. 이건 검증하겠습니다. 네, 검증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12월 3일 밤 이후에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한번 그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됐던 게 윤석열 체포 국면에서 네. 그때 이제 그 세간의 모든 시선은 경호처에 쏠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원님이 경호처 내부 움직임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분입니다. 네. 그 비결은 영업비밀이라 말씀하시기 힘드신 거예요. 당연한데 영업비밀 밝히면 큰일 납니다. 장사를 못하고. 그래서 취재원까지 밝히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경호처에 주목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선 1차 체포영장 과정에서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 직후에 경호처의 오비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건 아니다라는 연락들이 오고 소위 말해 제보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러다가 윤석열 씨가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거든요. 뭐 관저에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들은 경호처 간부들이 또 제보를 합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라. 그리고 총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경호처에 계시는 경호관들이 자각을 한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보가 많이 들어왔군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 이렇게는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전 사전에 미리 알았어요. 경호처에서 이야기해 주신 게 우리 내일 안 막습니다. 2차 때? 2차 때. 미리 얘기 들으셨어요? 네, 막지 않을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예. 우리 믿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분석이 갈렸어요. 네. 경호처가 결국은 장벽을 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라는 전망과 엇갈렸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1차 때는 친다고 봤죠. 장벽을 칠 거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경호관은 VIP를 경호하기 위해서 훈련된 특수한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명령이 내리지면 따라야 돼요. 그게 합당한 명령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관들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막아라. 그럼 막아야 되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랬는데 그분들이 막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순간에 윤석열의 사병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포진해 있다라는 얘기도 제일 먼저 한 게 의원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사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러면? 제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몰려들었죠. 예. 1차 때부터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라인의 핵심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통신 주특기였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승진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그 줄을 잡은 게 김건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광우 본부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통신 라인, 통신 쪽 주특기와 인사 쪽 주특기를 가졌던 일부 간부들로 김건희 라인을 채웠던 거예요. 의원님이 또 주목하셨고 또 저희한테도 여러 번 이제 특종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청동 안가였거든요. 네. 삼청동 안가는 어떻게 주목하게 됐던 거였어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청와대에서 한 8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안가라든지 관저의 특수성을 알 수 있어요. 네. 뭐냐고 하면 안가는 저희들이 쓰는 은어인데 A 손님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A 손님. A 손님은 뭐냐고 하면 출입 기록이 안 남아요. 오.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관저든 안가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A가 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들. 기록에 남기기 싫어하시는 직함이 분들. 있던 없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데가 안과랑 간저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덜 띄니까. 눈에 안 띄니까요. 네. 안전가하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뭔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순간에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가 공사를 했던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이 건설업계에 있어봤는데. 이런 공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방송에서 삼청동 안가 바 형태로 보냈다해서 그때 뭐 뉴스 엄청나게 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꿔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짓는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짓는데 계약도 안 하고 지으래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보가. 네, 제보가. 그래서 야 뭔가 이상하다. 작년 국감 때. 그럼 비상계엄 전이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쭉 안가와 관저로 이어졌던 거.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남동 관저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대선 직후에. 그때 이제 가졌던 의혹 내지 들어가면 이걸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처음 느낌은 너무 외색풍이었어요. 아니 2층에 다다미 방 설치했다는 흰옥깃 욕조하고 뭐 그 역은 뉴스로 접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한남동 관저가 예전에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간 시절에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그 집을 비교가 가능했네. 그럼요. 여러 번 가봤죠. 외교부 장관 공간은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주택. 장독대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느낌이 있는. 그 장독대가 나중에 개 수영장으로 바뀌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정자로 돼 있어. 장독대가 정자로 바뀌고 외색풍 정자로 돼 있어. 정자도 외색풍.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여러 기회가 있어서 관저를 갔더니 너무 외색풍인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정자도 그렇고 인테리어 자체가.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딱 왔죠. 근데 더 희한한 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지만 왕실 공예품을 뭐 몇십 점을 지금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대여 형식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남동 관저로 갔다고 지금 했는데 그 외색풍에다 그러면 왕실 공예품을 갖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길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이게 공사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김건희 씨의 취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완전히 개치인데 그 개치를 국가에 돈을 써서 말이 됩니까? 그 국보 같은 소중한 작품들을 자기 멋대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아유. 개추랑 이제 개인적 취향을 얘기하는 거죠. 상상 이상의 사실은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까지 하면서 쭉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을 하면 상상 이상 비현실적인 측면들도 참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도 하고 또 제보도 들어오고 했던 그냥 파악하고 있던 일단 가설로서 파악하고 있던 실상과 막상 확인하고 나서 실상의 간극은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를 하세요? 같았습니다. 같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제보를 꽤 많이 받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기서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엔 이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설마 뭐 설마 안가를 어떻게 바로 받고 아닐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짜 출근을 해? 야 말도 안 되지 대통령이.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총을 들려라 그래? 국민들한테 경찰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 그리고
대통령한테 무슨 노가바하고 뭐 작살 파티를 왜 해? 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제보 받을 때 아닐 거야.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좀 과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야 이거 나한테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1개, 2개, 3개, 4개 검증하고 맞춰보고 제보를 공개하고 근데 이게 전부 99.9% 사실로 맞아가요. 그러면 일단 일부를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이걸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은 2분의 대통령을 모셨었잖아요. 그때의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내지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특이점이라고 보십니까? 행태로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퇴근하실 때 서류를 들고 가요. 아 그래요? 잔뜩. 왜냐하면 대통령은 낮에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워라벨이 없었군요. 일정이 워낙 많으니까요. 보고받고만. 그러면 항상 갈 때마다 애잔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야 니네 이걸 또 주니? 네. 퇴근할 때 주는군요. 그렇죠. 들고 가면서 이렇게. 근데 윤석열은 퇴근하면서 술병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행태로 보면. 비유적 표현으로. 네, 비유적 표현으로. 이분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사에 관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역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되는데 이 양반은 모든 게 자기 사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2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하시죠. 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내란 1주기 시선집중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2번째 시간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실 그날 좀 복귀를 좀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 짧은 기억으로는 경호처가 이렇게 뉴스의 전면에 등장한 건 사실 박정희 정권 차지철 경호실장 시절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인식이죠. 윤석열의 인식. 예. 총을 쓰서라도 나를 지켜라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예. 대통령에게 경호처는 사병의 다름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에게.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김용현이라는 인물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김용현의 비뚤어진 출세관, 권력욕이 빚었던 거예요. 즉 윤석열의 그릇된 인식과 김용현의 출세관과 이 야망. 결국은 제2의 차지철로 규정해도 맞습니다. 된다. 네. 차지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각하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김용현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깔아뭉개도 된다. 그럼요. 대공하기를 쏴도 되고 깔아뭉개도 되고 경호처 동원해서 위력 시위를 해도 되고 부딪혀라 싸워라 총을 쏘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최소한 경호처의 영부인 그림자는 안 드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당연하죠. 이게 김건희니까 그런 거죠. 아니 경호처에까지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포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조합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부부가 관계가 이제까지의 영부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영부인 중에 가장 드셌다는 분이 이순자 씨였잖아요.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온갖 야사가 전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하죠. 동업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V0, V1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호처 말고 비서실의 역할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비서실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참모로서 수발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니되옵니다를 직언을 또 해줘야만 되는 존재인데 맞습니다. 내란 어떤 그 준비와 실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비서실 인물들은 일체 등장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사법 처리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겁한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정진석 실장이죠. 정진석 실장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없다 그랬어요. 창고라 그랬어요. 네.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했죠. 네. 그리고 정진석 실장 비상계엄 당일날 합참에 계엄 상황실까지 내려가서 회의를 했어요. 맞아요. 그 회의에 있었어요. 같이 갔다고 했죠. 합참 지하 방카에 가서. 그 회의 멤버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야, 헌법책을 가지고 와.
2차 계엄 어떻게 돼? 라는 걸 살펴본 시절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눈을 감았던 거죠. 비서실 사람들은. 근데 이 내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비서실 사람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부속실장은 윤석열의 24시간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별들 불러갖고 술 마실 때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마 녹음 파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주장하시고. 예.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없으면 그게 또 문제예요. 대통령의 24시간은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공개 기록이든 비공개 기록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래서 관저에서 또는 안가에서 윤석열 씨가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가스라이팅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했을 때 예. 알죠. 근데 그러면 참 의아한 게 내란 특검은 왜 당시 그 비서실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보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공개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왜 안 할까?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대요, 사실. 그까지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비겁한 동조. 그러니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놨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신원식 실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신원식 실장이 왜 국방부 장관에서 잘렸습니까? 무인기로 북한을 침탈하자라는 주문을 안 들었고 특히 정보사령관을 교체하라는 그런 인사 갈등도 있었고 아니 그다음에 강호필 그 사령관도 들었대잖아요. 예, 지작사령관도 들었고 국방장관 할 때. 예,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비겁하게 동조를 한 거죠. 모른 척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참모들 중에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비서실이 견제와 균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역대 정부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한 1년 정도 하면 내공이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모든 정보가 몰리니까요. 대통령을 따라갈 수 있는 참모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장치를 둬야 되는데 예. 윤석열은 처음 세팅부터 검찰 출신들로 다 해놨어요. 검찰 수사관, 검사로 대통령 비서실 다 사실상 다 채워버렸어요. 그 비서실 진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권 출범하고 몇 달 뒤에 싹 물갈이 한번 하는 적이 있잖아요. 몇십 명 내보내는. 여기서 이제 그 잘린 사람들이 아무게 실세 라인이다 뭐하다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아무튼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색화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이런 지적을 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은 정찬용 수석, 호남에 네. 검증을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은 영남의 문재인 수석 네. 서로 견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에 정말 일면식도 없던 흑수저인 이정도 비서관을 내세운 거예요. 네, 유명한 일화죠. 예. 예. 청와대 시기 구경도 못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제가 잠깐 엿길로 세볼까요? 아, 그 정도였어요? 임종석 실장이요. 네. 비서실장 할 때 야, 좀 시계 한 개만 주라 그랬는데 그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 정도 비서관이.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짠 소금이라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돌아와서 대통령 비서실은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견제와 균형은 둘째 치고 이전 정부에서 보통 그 지금 청와대 그때는 청와대 시절인가 청와대에서 누가 실세래더라 실세 라인이 요쪽이래더라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잖아요. 있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우냐. 근데 영부인 라인이 최고 실세라는 얘기는 저는 이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자, 그거는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동업자가 없었던 거예요. 동업자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계라는 집단이 있었죠. 아, 그렇죠. 동교동계 실세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분들은 정치적 동업인 관계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왔죠.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것과 문고리는 다른 거예요. 그럼 윤핵관 그룹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핵관은 동업자가 아닌 거예요. 서로 이용한 거죠. 그건 비즈니스 관계. 네, 비즈니스 관계고 실제로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김건희 문고리예요.
김건희의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업공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창업공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화돼요. 정보에 있어서 아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내공도 틀리고 그랬을 때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문고리는 못해요. 동업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당신하고 제가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많이 크셨네요. 뭐 이렇게. 네. 술 먹고는 그죠. 밤에 약주 한잔 하고는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고언할 수 있는. 예. 야, 이러면 나 진짜 나갑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업자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창업 공신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왕권이 강화가 되면 이제 눈에 거슬린다고 바른 말 한다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출범 때부터 없었다. 문고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김건희 문고리밖에. 권력의 속성이 그런데 예. 그럼 이 존재가 있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예. 아예 없었다. 아예 제어가 불가능했다. 제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에요. 예, 하늘 아래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집단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 모든 권력이 윤석열에게 몰려가고 자기가 마치 황제인 것처럼 자기가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순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그 전행과 농단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죠. 그런데 왜 제어를 못했을까?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업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네. 아까 말했던 정치적 동업자가 서로 둘이 엮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익 공동체이기도 그럼요. 했다. 네. 그러니까 제어할 이유조차 없었다.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실상 권력을 김건희 씨는 저는 휘둘렀다고 봐요. 예. 앞서 방송 모두에 나왔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비아폰 주소록을 주거든요. 그 영부인 비아폰도 줬던 거죠. 영부인 비아폰 주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비아폰 주소록 맨 위에 윤석열, 김건희의 비아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영부인한테 비아폰 줍니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건 중요치 않은데 그래요? 문제는 장관이 왜 영부인의 비아폰 번호를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전화 갈 거니까 너 이 번호는 잘 외우고 있어. 1번과 2번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장관이나 교육부 차관한테도 막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거의 왕과 왕비 이런 관계에 비유를 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왕실 공예품도 그렇게 빌려갔던 걸까요? 조선왕조 공예품도 빌려보고 궁에 가서 앉아도 보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자기네들은. 예. 그게 자기 스스로들은 왕과 왕비야. 나는 그렇게 권력을 쥐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내란을 모의했던 것도 결국은 이 그 꿀맛에 그냥 취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꿀맛에 취하기도 하고 왕비에 대한 도전이 전면화되니까 역시 방어 차원. 예.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이른바 그 동업자가 옆에 없었다. 그래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요인을 알겠고 네. 윤석열, 김건희라는 두 사람의 스타일상에 네. 예를 들어서 설령 직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비화는 좀 있었거든요. 모 참모가 들어가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왔다. 새파랗게 질려서 나오더라. 이런 그 저기 야사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참모가 없는 거예요. 참모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요. 예. 뭐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저도 대통령의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야 이건 꼭 해서는 안 될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저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지원 사격 좀 해달라. 그렇죠. 작전도 짜야 됩니다. 한 번은 비서실장에 가서 아니되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또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 그리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얻어야 되고요. 그게 참모들의 능력인데 네. 제가 볼 땐 윤석열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없었다. 예. 동업자도 안 됐지만 그러면 테크노크라트라도 즉 기술자들이라도 갖다 놨어야 되는데 예. 제대로 된 기술도 못 부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 걸핏하면 경로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어떤 이런 모습이 국정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이죠. 아니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화는 낼 수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화는 화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네. 그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된다. 참아야죠.
그리고 그걸 순화해서 표현을 해야죠. 정제돼서 표현해야죠. 네. 그리고 그게 공직사회에 오피셜하게 내려가야죠. 화를 내버리면요. 그게 바로 그날 국방부의 저 밑에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기한했던 사람 벌벌벌 떨 겁니다. 사실 심기경호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도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심기경호는 누구나 합니다. 예. 그건 하는데 예. 이 양반은 과했던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기경호를 한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호처가 주역이 돼서 입틀막 경호가 몇 차례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하는 거 둘째치고 밖에서 멀리에서는 그 이것까지 그냥 틀어 막았던 거잖아요. 이 정권 같은 경우.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말 기이한 행동을 한 거죠. 예. 왕과 왕비처럼. 그 입틀막 경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경호관을 한직으로 좌천시켰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잘했다라고 승진시켜줘. 그리고요, 윤석열, 김건희 내외 기행 보면 제가 뭐 밝힌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가짜 출근을 들키지 않으려고 네. 돈 4억 들여서 그 지하 창구를 만들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한다는 것도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돈 4억을 들여서 통로를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집무실에 사우나를 둬요. 술 먹고 술이 안 깨니까 집무실에서 사우나를 해요. 심지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차미스 프레시 PT병 10개를 들고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술 좋아하는 대통령 저는 이제 하면은 그 옛날에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 네.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녁에 혼자 힘들 때 그냥 한두 잔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낮이나 밤이나 하니까 문제고 제가 한 번도 뭐 공개 안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뭔데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예. 술과 관련된 건데요. 예. 윤석열 씨가 23년 2월에 아마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이에요. 업무보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각 기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네,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대요. 역시 또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제가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왜냐하면 너무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인데.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 군 장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서실의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안 됩니다라고 양팔을 벌려서 가로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게 어떤 별정직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른바 관료사회 이런 어떤 그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관료사회 행태라기보다도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함께 정말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국무회의 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다들 자기 변명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서 윤석열이 뛰쳐나갈 때 붙잡고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그날 그 문을 막고라도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들어 누워야 되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문을 막고 문을 잠궈버릴 것 같아요. 안에서. 그리고 경호관들 불러서 못 나가게 해. 라고 하는 게 참모인 건데 이 사람들은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그러면 이런 모습은 이른바 그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만 뽑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둘 다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업 공무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준 거죠. 옛날에 영혼 없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유명한 어록이 있죠. 영혼이 없는 부분. 이게 부정적인 단면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선인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써도 꼭 그런 사람들만 쓴 거죠. 쉽게 말하면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못한 거죠.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태원 참사 후에 탄핵 소추까지 됐고 물론 헌재에서 이제 뭐 기각돼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사코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결국은 이 내란 모의와 일정하게 뭐 그게 심중에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이제 추측의 영역으로 봐집니다. 구체적 물증은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심 축이었던 예. 윤석열 정권에서. 왜냐하면 윤석열의 불법 내란에 군과 관련된 축은 김용현이고 민간 영역은 이상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검찰 영역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박성재라고. 그런데 네. 이 축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변명을 하든 이상민이 일을 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민간 영역에서 축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언론사 단전 단수 그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도 의원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네요, 제가. 그때 특종 많이 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언론사 군 투입을 얘기할 때 자기는 펄쩍 뛰면서 말렸다. 민간 기관에 어떻게 군을 투입하냐라고 하면서 말렸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단전 단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받들어서 한 거고. 맞습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 윤석열 씨의 재판에서 그 진술을 보면서 저는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본인 살기 위해서 다 죄를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부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하들한테 역대 국가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리더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될지부터가 좀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어떤 상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표현 잡범이요. 네. 잡범이요? 네. 저 진짜 불법 계엄 이후로 윤석열 씨가 보여준 모습들 보면 국민에 대한 단 일말의 책임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못했다의 지읒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반성의 비협도 안 나오고요. 예. 오히려 선동을 하잖아요. 예.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나를 보호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잘못을 떠나서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예. 이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어떤 그 경험의 소유자로서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째, 대통령은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 최소한 그게 정파에 따라서 지향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진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은 또한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공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통령은. 예, 그렇죠. 공인인 겁니다.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 뜨자마자 잘까지. 심지어 자는 그 순간까지도 대통령 공인이어야 돼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공후사. 예. 그게 대통령이 제일 큰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참모들에 있어서는 권력은 저는 불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불. 불을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따뜻하죠. 더 가면 타죠. 타 죽죠. 그렇죠. 대통령이나 참모 마찬가지예요. 예. 권력은 취하면 타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공적 마인드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비가 되는 순간이에요. 참모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 권력을 탐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되게 비애스러운 게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민주화가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쭉 이어져는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친인척 비리라든지 네. 측근 비리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나 영부인이 그런 일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영부인이 어떻게 명품을 받습니까? 그것도 시리즈로.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 욕은 대통령이 많이 들었지만 네. 본인이 그랬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야기만 해도 밤새는데요. 네. 우선 참모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걸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씨를 건진 법사들 막 통해서 막 민원을 넣잖아요.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백도 주고. 네. 그런 걸 허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모습 딱 현주소예요. 아무튼 그나마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반면교사는 좀 돼야 되는, 그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어떤 역할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도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시선집중 내란 일주기 특별기획 12.3 내란 현장 속 사람들을 만나다. 이 특별기획은 12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